네, 안녕하세요. 응급처치약을 맡은 김효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제2장 응급환자 평가에 대한 강의가 있겠습니다. 학습 개요 보시죠. 네, 최초 반응자 및 응급처치자를 포함한 모든 응급의료인에게 인체 해부학에 관한 실제적인 지식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응급처치자는 모든 손상과 질병을 진단할 수는 없지만 응급의료 체계에 참여하는 구성원을 도와줄 수 있도록 적합한 의학 용어를 사용해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올바른 정보란 응급 환자를 처음으로 접한 순간부터 응급센터에 이송되기까지 응급처치자가 직접 관찰한 내용, 환자나 보호자가 문진한 내용, 환자를 평가한 내용, 응급처치를 이제 시행한 내용,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소회보학이란 신체 부위별로 표재성 및 내부 장기들의 위치를 명시해서 환자를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데 유용한 것입니다. 자, 국소회보학의 용어들은 신체의 중요 부위와 장기 명칭이고요. 부위별로 장기와 장기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응급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급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응급처치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최초 반응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은 어떤 증상이 치명적인 질환과 관련이 있는지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응급 환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가입니다. 응급 증상이 나타난 후부터 전문 처치까지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응급 환자의 소생과 예후에 가장 중요하며 이런 시간을 황금 시간, 골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사고에 의한 손상은 1시간 이내에 처치를 말하며 뇌졸중의 황금 시간은 증상을 느낀 후부터 3시간 이내, 심장지근하는 3시간에서 6시간 이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학습 목표입니다. 국소해부학에서 주로 언급하는 일반 용어들을 이해합니다. 머리, 목, 가슴, 어깨뼈 부위, 상지, 배, 골반부, 하지들의 주요 구조를 공부합니다. 중증도 분류에 따른 환자 소견 및 증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차 평가에 ABC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응급 환자의 의식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요. 2차 평가 시 먼저 보고 만지기를 통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 검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활력 징후, 이 바이탈 사인의 정상 범위를 역시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용어 정의입니다. 자, 응급 환자, emergency patient입니다. 응급 상태에서는 즉시 처치받지를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응급 환자는 emergency patient, emergency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대한 위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즉시 처치를 해야 합니다. 환자 평가입니다. patient assessment. 환자를 문제 중심 방식으로 평가하여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생명의 위협에 근거해서 처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1차 평가, primary survey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생명 유지에 가장 치명적인 긴급한 문제를 검사하고 치료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차 평가, secondary survey는요.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검사하는 과정을 말하겠습니다. 다음 동공검사입니다. 동공검사는 people reflex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공은 이 뇌 상태를 나타내는 거울입니다. 동공 상태 평가 지표로는 동공의 양쪽 크기와 대칭성, 두 동공이 동시에 적절히 수축하는가를 평가합니다. 증상, symptoms, 환자가 느끼고 호소하는 사실, 신체 이상 현상, 이런 주관적인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징후, signs, 환자를 관찰 검사함으로써 얻어지는 객관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활력 징후로 바이탈 사인이 있습니다. 이 활력 징후는 혈압, 맥박, 호흡, 체온을 말하고 신체 기능에 변화가 있을 때 가장 먼저
그 변화가 나타납니다. 혈압, blood pressure이라고 하는데요. 심장에서 혈액을 밀어낼 때 혈관 내에 생기는 압력입니다. 체온, body temperature, 동물체가 가지고 있는 온도입니다. 체내에서 물질 대사의 산화 과정과 그 결과 발생한 몸의 표면으로 방출이 되겠죠. 온열 동물은 체온 조절 작용을 통하여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맥박, 펄스, 심장의 수축으로 좌심실에서 혈액을 대동맥으로 내보낼 때 형성된 압력의 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흡, respiration, 숨을 내쉬거나 들이쉬는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네, 다음 그림을 보시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그 국소 해부학적인 면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최초 반응자 또는 응급처치자는 국소 해부학에 쓰이는 용어에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소 해부학 용어들은 기립 상태에서 검사자 측으로 얼굴을 향하고 양팔을 양옆으로 붙이고 손바닥을 앞으로 향한 해부학적 자세에서 기술된 것들이죠. 오른쪽, 왼쪽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환자의 입장에서 오른쪽, 왼쪽을 의미합니다. 신체의 주요 부위는 머리, 목, 가슴, 사지, 여기서 사지는 상지 및 하지로 구분되고요. 이렇게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의 앞면, 즉 검사자를 바라보는 면을 전면부라고 하고요. 검사자 반대쪽인 환자의 뒷면을 후면부라고 합니다. 이마의 중앙부에서 코를 지나 배꼽 부위로 이어지는 가상의 선을 중앙선이라 하는데 지면과는 수직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가상의 선을 이용하여 신체는 두 개의 거울상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중앙선으로부터 멀어지는 신체 부위를 외측 구조라고 하고 중앙선에 가까운 부위를 내측 구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이나 눈의 외측 혹은 내측 이렇게 말할 때는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두부에 가까운 부위를 상연이라고 하고요. 하지에 가까운 부위를 하연이라고 합니다. 다른 기관과의 관계를 기술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는 입의 상연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마보다는 하연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사지에 위치한 두 개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는 원위부 혹은 근위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원위부는 사지의 말단 부분에 가까운 부위를 말하고요. 근위부는 몸통 쪽에 가까운 부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팔꿈치는 어깨보다 원위부이고 손목보다는 근위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초 반응자 및 응급처치자는 이런 용어를 숙지해서 환자의 손상 부위나 다른 이학적 검사 소견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다른 동료나 응급 의료진이 정확한 손상 위치를 즉각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머리 부분입니다. 자, 사진에 두부의 해부학적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머리는 눈과 귀의 윗부분에 있는 가상선의 경계로 머리부와 얼굴부로 나뉩니다. 네 머리뼈가 있는데요. 가상선 윗부분을 구성하는 골격으로서 뇌를 보호합니다. 기저부의 큰 구멍을 통해 척수와 연결이 되고요. 뒷부분의 뒤통수뼈, 측면의 관자뼈, 양쪽 관자뼈와 뒤통수뼈 사이 두정부의 마루뼈, 이마를 이루는 전두부의 이마뼈로 구성이 됩니다. 관자엽에 위치한 귀의 바로 앞쪽에는 관자 동맥의 맥박, 촉지가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목입니다. 목. 목은 모두 7개의 척추인 목뼈에서 지지되고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식도와 기관이 위치하고 기관의 좌우측에는 목동맥, 목정맥, 여러 신경들이 위치해 있어요. 외관상으로 관찰되는 유용한 지표들이 되겠죠. 척수입니다. 뇌와 함께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신경세포 집합체입니다. 뇌의 연수에서 시작해서 이 두개골의 큰 구멍에서 나와서 척수에 의해 만들어진 척수강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뇌와 온몸의 신경계를 잇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척수입니다. 인후부입니다.
갑상연골, 윤상, 갑상막, 윤상연골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게 방패연골 부분 눈에 띄게 잘 보이시죠? 인후부 외곽을 이루는 전면 중앙에 단단한 돌출부 위로 남자가 여자보다 뚜렷하게 돌출되어 있어서 방패연골을 찾기가 쉽습니다. 다음은 반지연골입니다. 경관 원형으로 갑상연골 아래에 있어서 잘 만져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윤상 갑상막입니다. 갑상연골과 윤상연골 사이에서 만져지는 부드러운 심부 조직으로 두 개의 연골을 연결하는 얇은 결합 조직의 막으로 피부에 덮여 있습니다. 기가 후두와 연결되어서 외부의 공기를 전달하고 공기는 기관지를 통하여 폐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 연골은 기관에 존재하는 윤상이 유리연골성 구조물로 후두 하부에서 만져지는 몇 개의 단단한 돌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용어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어를 들어본 사람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지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자꾸 듣다 보면 그 용어에 익숙해져 있고 또 이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 다음 그림은요, 가슴입니다. 자, 흉부의 해부학적 명칭이 지금 그림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가슴은 심장, 폐, 식도, 대동맥, 대정맥을 포함하는 체강을 말합니다. 12개의 등뼈와 갈비뼈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요. 전면에는 복장뼈가 위치합니다. 가슴벽은 후면에 있는 근육에 의해서 잘 지지되고 있고요. 어깨뼈와 관절을 형성하고 있는 빗장뼈가 상부면을 이루고 흉곽과 복강을 나누는 구조인 가로막이 하부면을 형성합니다. 네, 그림만 보시면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흉곽은 갈비뼈로 된 흉곽과 그 부착 구조들로 형성되어 있고요. 앞쪽 중앙부에는 복장뼈가 있습니다. 이 복장뼈는 복장뼈 자루, 복장뼈 몸체, 칼돌기, 흉골체, 검상돌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복장뼈 상부를 복장뼈 자루, 아래쪽에 연골성 이런 돌기인 칼돌기를 제외한 이런 부분들을 다 복장뼈 몸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른들 하신 거 보면 얘기들을 뭐 보면요 뭐라고 하시냐면 아유 이놈 자식 봐라 내 복장이 터진다 터져 하면서 치는 부분 그 부위가 바로 여기 복장뼈가 되겠습니다. 후면에서 보면 거대한 근육들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 곳에 어깨뼈가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자가 서거나 앉아도 이 두 개의 어깨뼈 위치가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흉곽에는 심장과 허파가 있는데 심장은 복장뼈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아래 대정맥들이 심장으로부터 나와서 흉곽을 지나고 있죠. 그리고 척추강의 오른쪽에는 상대 정맥과 하대 정맥이 있어 신체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복정뼈 자루 바로 아래쪽에 대동맥칼이 있고요. 허파동맥에 기시부가 있습니다. 대동맥칼은 척추강의 좌측을 따라 복강으로 내려갑니다. 식도는 이 혈관들의 뒤쪽이지만 척추강의 바로 앞쪽에도 있습니다. 심장, 대혈관, 식도 등 나머지 부분은 모두 허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해부학적 자세 보겠습니다. 해부학적 자세. 이것은 환자가 검사자를 향해서 발과 손바닥을 향하도록 하며 기립 자세를 취하는 자세입니다. 바로 누움 자세는요, 등을 바닥에 대고 반드시 누운 자세를 말합니다. 엎드린 자세는요, 안면부와 복부가 바닥으로 향한 상태로 누운 자세이고요. 옆누움 자세는 한쪽 측면을 바닥에 댄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용어 자체가 쉽다고 보아지네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예, 다음은 배입니다. 배. 자, 배 부분 그림을 이제 봐주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배는 흉부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체강으로 내부에는 소화와 배설에 관계하는 주요 기관들이 위치합니다. 복부를 구분하는 가장 간단하고 흔한 방법은 배꼽을 중심으로 두 개의 가상선을
수직과 수평으로 그어서 가상의 네 부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벽이 우상복부, 우하복부, 좌상복부, 좌하복부로 나누어지겠죠. 각 부위에서 나타나는 동통은 보통 그 부위 내에 속하는 장기의 질환과 연관이 있습니다. 검사자가 손상이나 질환의 부위를 손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각 부위에 포함한 장기에서 우상복부에는 간, 담낭, 그리고 대장의 일부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좌상복부에는 위, 비장, 그리고 대장의 일부, 위와 비장은 좌측 늑골각으로 거의 완전히 보호 잘 되고 있죠. 우하복부, 대장 중에도 상행 결장과 막창자골이, 좌하복부, 하행 결장과 S장 결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좌우를 말할 때 환자의 입장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막창자꼬리는 맹장의 하부에 있는 작은 원추형의 구조로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막창자꼬리염이 우하 복부의 동통과 압통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골반입니다. 자, 그림을 보아주시죠. 골반의 해부학적 명칭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골반은 엉치뼈와 두 개의 볼기뼈로 이루어진 고리 모양을 하고 있고요. 머리뼈는 마치 머리뼈처럼 서로 단단하게 융합되어 있어서 볼기뼈는 엉덩뼈, 두덩뼈, 궁둥뼈 이렇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골반은 위로 엉치뼈와 두덩 결합부에 이르는 가상면과 접해 있고요. 양쪽 벽은 골반골 내면과 닿아 있고 아래쪽은 골반 출구를 이루는 근육들과 직장, 여성 생식기, 지를 말하죠. 비뇨기계, 요도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골반에는 하부 소화기, 장기, 예, 이 여기에는 직장이나 S자 결장이 있고요. 여성 생식계와 이제 방광이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하지의 해부학적 명칭입니다. 잠깐 그림을 보시죠. 네, 네, 하지 다리입니다. 하지는 대퇴부, 하지, 족부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환자를 검사할 때는 양측을 비교해서 이렇게 그 골절이나 탈골 여부를 판정합니다. 넙다리뼈는 대퇴부를 지지하는 골격으로 커다란 근육들로 쌓여 있고요. 큰돌기 이외에는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무릎 관절 쪽으로 올라가면 골반뼈를 만질 수가 있고 앞쪽으로는 넙다리 네갈래근, 뒤쪽으로는 넙다리 뒤근육이 있습니다. 무릎뼈는 넙다리 네갈래근의 인대 속에 있는 특수화된 골구조이고요. 무릎 관절의 앞부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대퇴골 전면에 있는 골구조가 원활하게 움직이는데요. 대퇴골의 원위부에 원형과 그 사이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무릎 관절은 위로는 넙다리뼈와 연결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이 무릎뼈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정강뼈와 연결되어 있는데 실제 위치는 무릎뼈보다 2.5cm 하방에 있습니다. 이 관절은 무릎을 90도로 굴곡시켜 보면 무릎 인대의 양측면에서 만져집니다. 하지는 무릎 관절부터 발목 관절까지를 말하고요. 종아리뼈와 정강뼈로 지지되어 있습니다. 정강뼈의 이 그 상현은 무릎 관절을 이루고 있고 하지 전반을 걸쳐서 정강이뼈 거친 면이 피하에서 쉽게 촉지됩니다. 종아리뼈는 하지 외측으로 존재하며 비골의 둥근 머리 부분이 슬관절 측면에서 90도 굴곡 시에 쉽게 만져질 수 있습니다. 이 구조 바로 아래로 종아리 신경이 지나가는데요. 이것이 발목 관절의 운동과 발의 감각을 담당합니다. 이 부위에 손상이 가해지거나 부목 등으로 심한 압박을 가하게 되면 영구적인 신경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발목 관절은 종아리뼈, 즉 정강뼈의 원위부 돌출부에서 시작되는데 정강뼈가 내측과를 형성하고 종아리뼈가 외측가를 이룹니다. 이러한 두 구조가 발목 관절의 형태를 이루어서 관찰이나 촉지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목발뼈와 관절을 이루고 있고요. 그 아래는 발꿈치뼈가 발 뒤꿈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목말뼈와 발꿈치뼈는 5개의 서로 다른 발가락 근골과 함께 발을 지지합니다. 이들은 5개의 발, 허리, 뼈와 발가락으로 이어져서 발끝까지의 발을 다 완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하지 부분 잘 보셨고요. 다음은 네, 어깨를 보시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죠. 네, 어깨는 앞쪽으로 빗장뼈, 뒤쪽으로 어깨뼈, 측상부는 위갈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빗장뼈는 복장뼈부터 어깨뼈까지 연결하는 골격 근조로 쉽게 촉지할 수가 있습니다. 흉부의 복장, 빗장 관절에 단단하게 붙어 있고요. 어깨뼈의 그 견봉 돌기는 이 부위의 원형 측면을 이루고 견봉 세 관절에서 서로 만납니다. 어깨뼈는 크고 넓은 납작뼈로서 흉부의 후벽을 이루며 비교적 큰 근육들로 쌓여 있습니다. 골격 부위는 일부만 촉지할 수가 있습니다. 견봉 돌기는 어깨부의 측면에서 만져지는데 이 어깨부의 극돌기로 이행이 되겠습니다. 어깨부의 외형은 특별한 돌출이 보이지 않는 부드러운 원형으로 위팔뼈 머리에 의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네, 다음은 팔입니다. 팔. 상지는 어깨 부위에서 시작되어서 손가락 끝까지의 부분으로서 윗팔, 팔꿈 관절, 아랫팔, 손목 관절, 손가락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팔은 어깨 관절부터 손 관절까지 이며 윗팔뼈로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윗팔 두 갈래근과 윗팔 세 갈래근 등으로 쌓여 있어서 넙다리뼈와 마찬가지로 외부에서는 촉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팔꿈치로 가면 내외 상박화가 주관절 상부에서 촉지가 되겠습니다. 예, 전완부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완근 자 이렇게 말하는 그 부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굽 관절은 위팔뼈 아랫팔의 이 노뼈 및 잡뼈로 이루어져 있으며 잡뼈의 주 돌기가 주로 대부분 관절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랫팔은 잡뼈와 노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잡뼈는 근위부가 크고 요뼈는 원위부가 더 큽니다. 잡뼈는 아랫발 후부를 따라서 쉽게 촉진할 수 있고요. 노뼈의 경우에는 대부분 근육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원해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손목 관절 부위를 제외하고는 촉지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언어에서 촉지라는 말 자주 쓰는데요. 만져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목 관절은 노뼈와 잡뼈가 이루는 관절면으로 발목 관절과 비슷하게 소켓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손목 관절 양측으로 위치하는 잡뼈 경상돌기는 제5손가락 쪽에 있으며 노뼈 경상돌기는 제1손가락 쪽에 있습니다. 동시에 이 두 구조를 촉지하면 노뼈 경상돌기가 1cm 정도 더 원위부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손목에는 8개의 손목뼈가 있으며 이것들은 각각 손허리뼈 시점이 됩니다. 손바닥과 손등 부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엄지는 2개의 지골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머지는 3개의 지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동맥점입니다. 자, 동맥 중에서 피부에 가까이 지나가거나 단단한 골격 구조 위로 지나가는 동맥인 경우 이렇게 맥박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들을 동맥점이라고 합니다. 주요 동맥점 보시죠. 관자동맥, 귀의 전상부 하악 측두 관절 바로 위에서 촉지되고요. 목동맥, 인후의 바로 측면에서 촉지가 됩니다. 위팔동맥, 주관절의 내측으로 5cm 정도 위에서 촉지가 되고요. 노뼈동맥 및 잡뼈동맥, 경상돌기 위쪽의 좌우에서 촉지가 됩니다. 넙다리 동맥, 서해인대의 중앙 아래쪽에서 촉지되고요. 오금동맥, 내상과 바로 후부에서 촉지가 됩니다. 우리가 오금이 저린다 할 때 그 위치가 바로 오금 동맥이 있는 자리입니다. 자, 발등 동맥 제1, 2 중주골 사이에서 촉지가 됩니다. 자, 이러한 동맥점들은 출혈 시 압박을 통해서 지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일화된 처치를 할 때 효과가 떨어지죠. 실제로 평소에 이제 혈관이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지혈법은 평소의 이 국소적 압박입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는 동맥점들을 압박해서 출혈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혈을 하는 위치를 동맥점을 알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또한 이 동맥점들을 촉진해서 심혈관 기능을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손상 후에는 동맥점에서 맥박을 촉진할 수 없다면 이는 근위부에 동맥 손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